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93세의 그 워런 버핏도 참석을 했는데 그는 내년에도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를 바란다면서 자신의 그 고령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공식 후계자로 그렉 아벨 비보험 부문 부회장을 지명했습니다. 버핏은 그렉 아벨에 대해서 자금 운용을 아벨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의 지분 13%를 매각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 때문에 세금을 인상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애플 주식을 매각한 것뿐이라면서 애플이 코카콜라나 아멕스보다는 훨씬 나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버핏의 진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주된 평가입니다. 또한 그 파라마운트 주식에서 꽤 많은 손실을 보고 전략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I에 대해서는 AI가 가져올 파괴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AI는 핵무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딥페이크로 꾸며진 자신의 모습을 가족들도 판별하기 어렵다면서 자신도 사기에 속아서 가짜 자신에게 돈을 보낼 것 같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그 4월 중국 판매량이 전년비 18% 감소한 약 6만 2천 대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비아디는 전년비 49%가 증가한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해서 두 회사가 상반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의 공급 과잉으로 중국 내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그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단행했지만 과연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그 일회 충전으로 320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모델 Y의 신차를 자사 라인업에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60마일을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TSMC는 테슬라의 그 AI 슈퍼컴퓨터인 도조에 탑재할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미국의 검찰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해 사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자율주행 능력에 대해 투자자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머스크가 중국 방문 중에 로보택시 출시를 중국에 제안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FSD는 중국에서 적합한 정은 받았지만 현재는 중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판매 둔화를 이유로 인력 감축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고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의 자금 조달에 사실상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아이비들의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의 신제품에는 AI 기능에 최적화된 M4 칩이 탑재됩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의 그 간단한 기능은 기기 내부의 칩으로 처리하고 복잡한 기능은 클라우드 접근을 통해서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AI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한 AC/DC 전략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서버용 자체 칩을 도입해서 AI 기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AC/DC란 애플 칩스 인 데이터 센터의 약자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애플 칩을 말합니다. 한편 애플은 그 7일에 M4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내 가격 인하 효과로 3월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12%가 증가했습니다. 월가의 그 전설적인 투자자인 그 스탠리 드래켄밀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축소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는 그 AI 열풍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분 축소 소식이 알려진 그날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100달러로 상향했지만 드래켄밀러의 매각 소식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나무 위키에 묘사된 그 드래켄밀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1988년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그 퀀텀 펀드를 운영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펀드 매니저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매크로 투자 기법의 달인입니다. 조지 소로스에게 파운드와 공매도를 제안해서 영국의 영란은행을 굴복시킨 장본인입니다. 30년간 연평균 30.5%의 수익률을 올렸으며 손실이 난 해는 단 한 해도 없었는데 이는 그 월스트리트를 포함한 전 세계 투자 업계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베어드는 D램 호황을 근거로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초과 성과로 상향했습니다. 목표가도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D램이 그 호황이라는 베어드의 의견은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수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지난달에 출시한 화웨이 노트북에는 인텔의 칩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그 화웨이는 노트북과 휴대폰용 반도체 수급의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7%가 증가하면서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등 스트리밍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틱톡의 바이트댄스가 틱톡 금지법은 위헌이라면서 미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바이트댄스는 이 법안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그 상원이 지난주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일유 시장을 러시아가 다 차지했었는데 이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플랜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해일유는 고순도 농축 우라늄을 말합니다. 해일유는 차세대 원전 운영 과정의 핵심 원료로 꼽히지만 러시아만 상업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센츄러스가 해일유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영국도 세계 2위 우라늄 농축업체인 우랭코에 1억 9천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그 가물가물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생겨나면서 주가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은 3일에 발표된 4월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4월 고용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그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 5천 건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상치였던 24만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그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분인 24만 3천 건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4월 실업률은 3.9%로 전월 대비 0.1%가 증가했고 예상치였던 3.81%도 웃돌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그 4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왔고 실업률은 상승했고 주간 임금 상승률은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견조했던 고용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자 미국의 고용이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 추세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4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1.25로 전달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의 지수는 112.16이었습니다. 고용 추세 지수는 고용 시장을 보는 선행 지수입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지수가 하락하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1000건으로 6개월 내에 최고입니다.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적은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도 21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5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3일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그동안 과일 양상을 보였던 노동시장이 둔화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의 고착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고용시장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은 험난한 여정이라면서 고용시장이 흔들려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현재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에 달려있지 않고 고용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인플레나 물가보다는 고용지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남부에 폭우가 내렸고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농산물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홍수는 곡물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질의 대두, 옥수수, 쌀 등의 수확량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곡물 가격의 급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곡물 관련 ETF의 수익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라니냐의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 곡물과 유가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특히 브라질의 홍수 피해가 곡물 가격의 변동성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FOMC 이후에 연준 인사들이 인터뷰에 나서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연준의 다음 움직임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점은 특정하지 않은 채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추세는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은 경제를 더욱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미국 경제에 대해 강한 노동시장과 AI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등 현재 모든 것이 미국 경제에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잡히겠느냐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보면 일부 데이터는 조금 더 걱정스럽지만 다른 데이터는 그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나는 방금 고용 데이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일 뿐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의 다음 단계가 금리 인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현재 금리를 오랜 상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수잔 컬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가 목표치를 달성하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입니다만 카시카리 총재나 컬린스 총재나 모두 FOMC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들의 의견은 파월 의장과는 대치될 뿐더러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그 낙관적 견해를 보이는 시장 참여자들을 향한 경고성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심리 예비치가 67.4로 직전월의 77.2에서 급락했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동시에 그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3.5% 급등했습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도 3.1%로 전월치인 3.0%보다 높았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5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66.5를 나타냈는데 이는 그 직전월 76.0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5개월 만에 최고이고 소비 심리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현재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3년물 국채 입찰의 응찰률이 2.63배로 나타나면서 양호한 수요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4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은 예상보다 소폭 부진했습니다. 그 당시 입찰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응찰률이 2.49배였고 해외 수요를 나타내는 간접 입찰이 약간 부진했지만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목요일에는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응찰률은 2.41배로 수요가 양호했습니다. 특히 국내 수요가 높게 나오면서 입찰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그 모건 스탠리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예상하고 국채를 매입할 시기라면서 미국 국채의 매입을 권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계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이 반영될 경우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미국 국채를 매입할 시기라는 입장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금리 인하 시기를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4월 CPI가 전월비 2.4%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완화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6월 금리 인하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6월 회의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금리 인하를 전망했고 라가르드 ECB 총재에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6월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수요일에는 스웨덴이 금리를 3.75%로 25bp 인하했습니다. 스웨덴은 주요국 가운데 스위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금리 인하에 나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늦추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국들과의 금리 차이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목요일에는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5.25%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6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 베일리 총재는 6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도 아니고 배제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에서는 영국의 6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의 증시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회복세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S&P 글로벌은 중국의 4월 서비스업 차이신 PMI가 52.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이고 전월비 0.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16개월 내 50을 웃돌며 확장세를 보이자 금속 선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속은 통상적으로 최대 수요체인 중국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한편 미국의 그 상무부는 중국 등의 챗GPT 등 AI 소프트웨어의 접근을 막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만든 AI 기술 수출을 막을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입니다. 미국의 그 적대국들이 LLM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를 활용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